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한 장관을 주표적으로 삼고 있고 새로 출범한 당 지도부는 공공연히 탄핵 카드로 한 장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게 표면적인 공격 이유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물러서거나 주저앉을 한 장관이 아니죠. 어제 국회에서 벌어졌던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한판 승부가 오늘 보도본부 한나인의 첫 소식입니다. 태평양 건너가서 워싱턴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닙니다. 헬시 맞습니까? 저거 참고 아닙니까? 저런 곳에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저런 곳에서 수배적 받았는데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권 말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미국과 독일을 다녀온 모든 일정을 자세히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동훈, 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요, 야당 의원들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한동훈 장관 어제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역시나 야당 의원들과 충돌했는데요. 어제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의 소재, 2달 전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도 못 만나고 푸대접을 받았다고 공격했고요. 한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받으신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의사들한테. 그랬더니 국소 마취하고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입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님 미국까지 오시게 해서 워싱턴 바로 앞에 있는데 지척에 있는데 약속을 취소를 했어요. 너무 큰 결례 아닙니까? 주된 저희 방문 목적은 FBI였고요. 7월 11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다시 재요청을 제가 미국 가 있는데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 11일 이후까지 남아있기에는 이 출장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미국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봤다. 태평양까지 건너서 지척에 있는 장관을 전립선 비대증 수술한다고 안 만난다. 항의하셨습니까? 미국 정부에? 위원님, 여기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질병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대7로 회담을 했고 그게 반독점 국장과 형사국장, 그러니까 둘 다 상원 인준받는 차관보입니다. 그쪽에서도 저에게 충분히 예우를 한 회담을 했다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 김의겸 의원 미국 체류 7일 동안 한 장관이 미국 측 인사들과의 일정은 사흘밖에 소화하지 않았다면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개인 수술 일정으로 한 장관과의 면담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이제 한 장관이 결례를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위해 갈랜드 장관이 일정을 취소했다고 공지했었는데 김 의원은 이 수술이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이라고 들었다면서 충분히 만날 수 있었는데 약속을 취소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한 장관은 미국 법무부 장관의 질병 얘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요. 미국 출장의 주된 방문 목적은 FBI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장관이 그 미국 뉴욕 남부 검찰청 방문 당시에 그때 찍힌 사진을 두고서는 사진 구석에 사다리가 보인다 이러면서 여긴 창고가 아니냐, 일국의 장관이 푸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앞서서 이 법사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항의하며 언급을 했던 일국의 장관 발언을 되받아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한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의 답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남부검찰청 가셨어요? 근데 검사장도 못 만났고 차장도 못 만나셨어요. 안원장도 저기입니다. 여기 보면 사다리도 보이죠? 생수 해수에 쌓여있고 뭐 갖다 먹고 싶으면 갖다 먹어라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저 회식 맞습니까? 저거 참고 아닙니까? 저런 곳에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저런 곳에서 대접 받았는데 이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너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저기를 또 왜 가신 겁니까? 한간에 도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봐 주시죠. 다른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 정도로 고위직이고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당시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우리 국내 언론 일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딸 문제하고 처족화 문제 해결하러 일부러 시간 내서 갔다. 이제 그거를 김의겸 의원이 인용을 해서 또 질의를 하니까 아까 한동훈 장관 하하 이러면서 약간 실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웃음을 짓는 장면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 그런데 이번에도 전임 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사례를 들면서 또 반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에 이어 국민의힘도 전임 장관인 이 박 의원의 해외 출장비를 꺼내들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장관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달 동안 총 10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총 3억 8천만 원을 썼다. 이 한 장관의 방문 여비, 이 항공비를 비교해 봤는데 이전과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당시에요. 미국, 독일을 가서 이제 법무부 당국자를 만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한동훈 장관 문제만 나오면 계속 이렇게 여당이 박 의원을 소환을 하니까 박범계 의원도 좀 난처하겠습니다. 네, 법사위에 배치될 때부터 셀프 감사 지적이 있었던 박 의원은 법사위 회의 때마다 민주당 법사위원과 전직 법무부 장관 이렇게 1인 2역을 하고 있죠. 어제 회의에서도 역시 전임 장관으로서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김도우 법사위원장마저 난처함을 표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의 박 의원 모습 함께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업적집을 제작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불효불급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국민 세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업적집을 만들었는데요. 전임 장관 저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모든 일정을 자세히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언젠가는 지적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적을 하지 않으렵니다. 저도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업적집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업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때 모든 지적에 대해서 신상반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이 앞선 법사위에서의 발언을 정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담당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으로 선임하면서 불거진 전관 예우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 변호사 선임 과정과 보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한 장관이 법무부에는 변호사 보수 규정이 없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변호사 보수 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앞선 법사위 답변을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야당 의원과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김승원 위원님께서 권한쟁의 심판 변호인 선임 관련한 규정을 좀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선임 규정이 없는 것은 맞고요. 근데 보수 규정은 공개된 그 변호사 보수 규정이라는 법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임 절차 그 보수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장관님, 방금 정정하신 부분 관련돼서는 저는 좀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정정하신 부분이요. 지난 뭐? 8월 24일 날 장관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속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거 잘못 말씀드려서 예. 아까 정정드렸습니다. 장관이 그냥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3차례나 없다고 하셨고요.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정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고 정정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처럼 한 장관의 국회 출석이 매번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반문으로 반박을 하거나 또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끼어드는 등의 그 한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질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점점 더 닮아간다. 최강욱 의원이 뭐 질문하니까 말씀하세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추미애 장관은 혼자 얘기했습니다. 소설 쓰시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혼자 중얼거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참 답답한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은 뭐 이미 레드라인을 넘으려고 작정하고 나온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로 해야 되냐? 빼박 팩트로 싸워야 됩니다. 팩트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지금 야당 의원들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뭐 조금은 어수룩하고 조금은 지엽적인 그 질문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팩트로 딱딱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 속이 시원하다 이런 그 평가가 많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뭐 굉장히 박수도 치면서 힘을 얻은 측면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로 보면은 스타 장관이 하나 나오면서 내각에 조금 뭐 무게감이 더 실리고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국회에서 그 반복되다 보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좀 오만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가끔은 좀 져주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전투에서 이겨야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초한지에서 봐도 항우는 늘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은 결국 유방이 이겼고 왜 이겼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똑똑하고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져줄 수 없는 이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전선이 국회에서 형성돼 있고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주 전선도 검수안박법 아까 말씀하신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이나 법무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져줄 수 없는 측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정권의 방패막이를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대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싸워야 되는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자기의 본인의 역할에 그게 옳든 그르든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벌써 이제 한동훈 장관 주연의 드라마가 좀 재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3번 정도 출석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예결위하고 법사위인데요. 지금 어쨌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부 장관을 불러다가 국정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계속 법사위나 예결위는 한동훈 장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감정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인 야당은 적절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미국 출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굉장히 급하게 미국 출장을 갔고
그게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로 이관한다, 신설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 가서 FBI를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과연 무엇을 했고 이 출장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냐에 대해서 법사위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전임 장관은 어땠습니까? 또 이렇게 나왔고 또 거기에 그러면 출석해 있는 박범계 장관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한동훈 장관의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좀 적절치 않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변을 하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비껴가는 발언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러면 그럼 정정을 해야지 어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괜히 이런 식으로 감정 싸움으로 나가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그러면 지금 법과 관련된 법사위원회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사법행정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 한동훈 장관한테 정확히 물어보고 그것들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국회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출범한 민주당 새 지도부가 한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신임 최고위원들이 활동 첫날부터 한 장관 탄핵론을 잇따라 꺼내들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어제 오늘 잇따라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또 이와 다른 흐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키는 건 최악의 카드다. 이런 말도 또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원욱 의원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장관의 탄핵은 최악의 카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명계 삼손이죠. 이원욱 의원이 한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친명계 신임 지도부의 반기를 든 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의 탄핵이 최악의 카드일 뿐 아니라 제2의 윤석열 대통령으로 키워준 역할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이야기 어제 한 장관의 발언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론을 이렇게 모락모락 피워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은 최악의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과 싸우면서 대선으로 키워줬었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 탄핵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마지막에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카드를 썼을 때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 후보로 완전히 키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것 가능성이 있다. 민생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집착하고 강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의원님 시간이 실제로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새로 출범한 지도부가 연일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의 비주류 의원이기는 하죠. 한동훈 장관 탄핵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윤석열 대통령 키워주기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또 반박을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의 와중에 그 한동훈 장관은 처음에 소통령 아니냐 이러다가 하도 민주당이 키워주니까 한 중통령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진짜 탄핵까지 추진하면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죠. 탄핵이란 게 물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3분의 1 국회에서 발의하고 2분의 1 찬성하면은 헌재로 가는데 그러나 헌재에서 그 판단을 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떤 헌법을 위반했고 지금 어떤 법률을 위반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 문제인데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수 세력은 물론이고 아마 중도 그리고 진보 세력 일부도 저는 한동훈 장관을 강하게 응원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의 정치적 위상은 훨씬 올라가게 되겠죠. 특히 재밌는 거는 최근 그 국민의힘 내에서 당에 사람이 너무 없는데 우리 인기 좋은 한동훈 장관을 좀 조기에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마 2024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만약에 당에서 꼭 필요하면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면은 완전히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 되는 거고, 그러면 진짜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이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어떻게 반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글쎄요,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처럼 키워준다. 글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어떤 길을 걷는지 그거는 이제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이제 탄핵을 다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을 때는 그만큼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국회나 국민들을 바라본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나의 경고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원욱 의원이 또 저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당이라는 거는 다 개개의 또 입법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과 아주 많은 당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결집된 곳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걸 들고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에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의사가 나오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이 우려한 것처럼 민주당이 새롭게 지도부를 만들어서 민생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이슈를 점유하면 다른 것들은 많이 묻히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우려도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요.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할 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일은 바로 이걸 겁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령, 바로 그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 예고의 마지막 날이었었는데요. 이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 법사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또 예결위에 출석해서도 이 검수원복의 명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찰이 직접 깡패 수사를 맡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주당을 겨냥을 했고, 예결위에서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한 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도 동의한다라고 했고, 또 검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는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 즉 금수완박은 부패 완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도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질적으로도 그렇고요, 양적으로도 그렇고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또 봐도 그렇고 현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검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이 같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의 밑바탕에는요,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연결돼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장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자 처리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부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김혜경 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핵심 관련자인 배 씨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 거는 오늘이 사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상요. 경찰은 배 씨가 이제 사적 용도로 이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2천만 원 규모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파악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에서 80건, 그래서 700만 원에서 800만 원보다도 더 많은 100건 이상의 2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배 씨는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이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또 받고 있고, 또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 같고요. 배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윗선으로 지목되어 온 이 김혜경 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김혜경 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난 6시 5분 순회 도착이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아 어떻게 그게 10개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뭐 풀구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그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드시는 건가요? 집에서 배달된 안내 어디야? 가족이 먹은 겁니까? 네, 지난 23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왔던 김혜경 씨의 모습 보셨습니다. 당시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재명 대표 부부 측은 이제 해당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이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해서 여당으로부터 의도적인 축소 은폐다 이런 또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김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내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게 확인됐다면서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네이밍을 딱 하는 건 이재명 의원이 머리 좋은지는 알았지만 진짜 머리가 좋으시네요. 결과적으로 머리 좋은 머리, 그 좋은 머리로 이런 데 쓰시는 거예요. 이 7만 8천 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법카 유용 금액 2천만 원 이상 넘고 이 5억 이상 넘는 거는 싹 감추고 오로지 선거법 위반 7만 8천 원 얘기만 하는 그 엄청난 작전인 거죠, 이게. 경찰이 있잖아요. 129군데를 압수수색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지금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16번의 법인카드에 대해서 18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부름 배달한 거예요. 지금 비서 역할의 월급까지 카드에 김혜경 씨하고 같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다 수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공범일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배 씨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네. 그럼 2천만 원 전부 다 이제 김혜경 씨가 지시하고 공모하고 다 썼으면 구속영장이 같이 청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니죠. 배 씨만 그거는 지금 수사. 결국 이제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가 앞으로 이제 김혜경 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배 씨 혐의 전반에 걸쳐 김혜경 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경우 장기간 벌어진 일인 만큼 김혜경 씨가 암묵적으로 승인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 씨가 구속되면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과 함께 배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반대로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배 씨가 김혜경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 음식값 180만 원을 최대한 입증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 씨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가 되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그런 시간까지 고려하면 결국 수사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최대한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 만큼 오늘 배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음식점을 비롯해서 120여 곳을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배 씨의 혐의들을 모두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심사를 하는데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법원은 아마 혐의의 본질을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이번 그 사건은 굉장히 그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하는데 그게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카드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시간과 액수를 맞춰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계산합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기획적인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습적이에요. 그리고 액수도 2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액수가 다 국고 손실이잖아요. 국고 손실은 굉장히 그 가중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배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발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고 손실의 혐의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련해서 그걸 이제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이제 그 이재명 그 의원은 김혜경 씨가 몰랐고 법인카드 쓰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제 미리 그 부인을 했죠.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법원은 이거는 이제 지금 영장에는 안 들어 있겠지만 그 배모 씨가 원래는 이제 경기도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김혜경 씨를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법인카드도 총무과에서 10개 정도를 돌려가면서 썼기 때문에 그것도 이재명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아마 봐야지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2천만 원 이런 금액은 어디까지나 경찰이 배 씨에 대해서 두고 있는 혐의 내용입니다. 법원이 이거를 인정할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계속 나온 그간의 이 흐름을 보면 뭔가 좀 명확한 건 없습니다. 뭐 금액에 대한 것도 다르고 이번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금액 이제 2천만 원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나온 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라고 이제 전체 상을 좀 그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배모 씨가 그러면 경기도라는 그 지방 정부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얼마큼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이걸 위해서 썼는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경찰이나 이런 데서 주목하는 것이 그럼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썼을 것인가, 아니면 김혜경 씨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인가,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뭐 묵인했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아마 밝혀낸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이렇게 사용했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저는 이제 경찰과 그리고 이거를 법원이 판단할지는 저는 최종 결과 좀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이 사정 당국의 움직임도 예사롭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금 보신 장면은요, 지난해 10월이었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열렸던 경기도 국정감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이렇게 몰아붙였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을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정감사에서 이 해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을 한다면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었고, 경찰은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26일이죠.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오는 사정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면서 경찰의 정치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법을 이용해서 이 대표를 옴싹달싹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에 속도를 내라 이렇게 지금 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또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답변까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금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 맞죠. 송치가 최근에서 된 만큼 9월 9일 이전에 이것은 좀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건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치가 좀 살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따질 게 있으면 그 축하의 여운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좀 따져주셨으면 하는, 서로 좀 지켜야 될 선들을 좀 지켜주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어제 이재명 당대표 처음 선출되어서 오늘부터 이제 직무 시작했습니다.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빨리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 주시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또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겨냥한 경찰 수사를 놓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이 대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고요.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측,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즉각 이 대표 업무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법과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경기 남부청이 김혜경 불구속, 배소 구속영장 신청으로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하는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포렌식 수사는 안 하나요? 왜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는 포렌식 수사도 안 하고?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가 지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늑장 수사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세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네. 오히려 가혹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도 대부분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심을 받는 쌍방울 그룹이 대북단체를 통해서요, 이재명 지사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을 우회 지원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지금 새롭게 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에 북한 리종혁 위원장 등 이 거물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2회 연속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경기도와 함께한 대북교류 단체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했었는데 이 단체의 행사 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 2018년 11월 열렸던 아태평화 국제회의 영상 지금 보고 계신데요. 경기도와 한 대북단체가 공동 주최한 북한과의 교류 행사였습니다. 남측에서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고, 이 북측 인사로 리종혁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방남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이웃 국가들과 상생하는 진정한 번영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이 열릴 때 번영의 기회도 함께 열린다고 믿습니다. 네, 공동주최 측인 대북교류단체는 이 행사에 5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2억 원이 쌍방울그룹의 기부금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경기도와 이 단체는 이듬해에도 필리핀에서 리종혁 등 북한 인사를 초청해 2차 대회를 열었는데 이 행사 역시 쌍방울이 후원했다고 대북단체 관계자가 저희 TV조선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쌍방울 측은요, 대북교류단체에게 기부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쌍방울이 대북교육단체에 수억 원을 기부한 구체적인 경위는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전현직 회장이 귀국해서 진술해야 궁금증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관련 내용도 이어서 전해드리면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북한 리종혁 위원장의 만남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였던 대북교류단체가 쌍방울의 본사 지휘형 집무실로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단체의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서울 용산구의 쌍방울 본사인데요. 이 건물 5층에 바로 2018년 말 아태평화 국제회의를 경기도와 공동 주최하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북한 리종혁 아태평화 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한 단체가 입주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쌍방울 본사에 지금 입주한 이유에 대해서 이 단체 그리고 쌍방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대북교류단체의 대표는 저희에게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김성태 전 회장의 배려로 무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쌍방울 측도 무상 지원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쌍방울 공무반대 김국태 회장이 있어요. 그분의 배려를 의해서 제가 이제 거기 사무실을 무상 쓰고 있어요. 이 단체가 입주한 시점은 2018년 말, 그러니까 북한 리종혁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 직후입니다. 2달 뒤엔 단체 대표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고, 때문에 이 소식에 그 나노스 주가가 대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법률 지원 단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도 이 회사 사회 이사를 지낸 적이 있었었죠. 현재 검찰 수사팀이요, 이재명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그룹 횡령 배임 사건을 지금 연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더더욱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공소시효가 오는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남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최근 공직기업 강력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와 이 선거법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부가 합동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도록 조직을 꾸리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가 방대하고 애로사항도 많아서 공소시효 내에 혐의 입증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쌍방울 그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죠.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전달할 계획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전례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날인 어제 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이 있다고 해서 오늘로 하루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진복 수석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도중에 이 이진복 수석 전화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민생 법안 같은 걸 서로 잘 만들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통화는 3, 4분가량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어제 평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다녀왔다면서 대통령 경호차가 경호구역을 확장한 것과 관련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다 아시다시피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야 영수회담 갖자, 이렇게 제안도 하고 또 요청도 했는데요. 오늘 통화에서 그 얘기도 나왔을까요? 네, 이진복 수석이 전달을 했는데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쓴다고 전하면서요. 양쪽에서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일정을 보면서 논의하겠다면서 앞으로 조율할 것이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대신해서 이렇게 축하난 들고 인사를 왔습니다.
뭐 정기 국회 문제라든지 국정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인사차 온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부 여당의 정책 또는 행정에 대해서 또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되 최종 목표는 언제나 민생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신 나는 아주 잘 키워서 우리가 마치 국민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꿈을 키우는 것처럼 잘 꽃피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수락연설에서부터 제안했던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 이겁니다. 이거 숨은 행가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석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영수회담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간 옛날 용어인데 그 영은 이겁니다. 이 옷깃. 그다음에 수는 여기 그 소매. 예전에는 옷에다가 옷깃하고 소매에다가 하얀 거를 댔었죠. 그게 이제 도드려보져 보이고 사실은 뭐 때도 많이 타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띄는 거여서 그게 이제 영수인데 권위주의 시대의 용어고 예전에 대통령이 총재였을 때 야당 대표가 총재였을 때 그때 이제 쓰던 용어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이걸로 봐야 되겠죠. 두 분이 뭐 곧 만나자 많은 우리 국민들이 환영하죠. 협치를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협치 원하는 게 아니라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뭘 해야 되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1번이 협치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게 협치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신임 대표로서는 대내외적인 위상도 있고 또 두 분이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는 모습 보면 혹시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때 조금은 영향을 완화하는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추측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신학교 말씀하신 당이 안정되면은 이제 여야 대표님들하고 자리 만드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은 합의 사항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1항, 2항, 3항 쭉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아마 국회 관련된 걸 거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당 대표도 없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서 합의해버리면 그러면 여당하고 여당 대표는 나중에 뽑히는 여당 대표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두 분이 지금 만나는 거는 조금 어렵고 국민들도 요구하고 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죠.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 말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렵고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은 협치보다는 갈등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양측의 생각은 약간 다른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양쪽에 되게 유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혼란 상태이고 그런데 일단 정비를 먼저 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먼저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치 이 제안이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치 둘만 만나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같이 경쟁했던 약간 대통령 동급으로 만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몸값도 좀 높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청와대 측에서는 이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조금 부담을 덜면서 민생에 매진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에 관한 어떤 거랄지 그리고 뭐 당내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대통령이 출마했던 그 당대표급으로 그리고 이번에 당내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민생을 주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에게 만나자 이런 건 되게 좋은 건데 과연 그러면 어떤 양자의 회담이 될지 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자로 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아마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에선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환 여부나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이 가기 전까지 수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또 관심을 모았던 거는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일부 언론 기사를 근거로 들이대면서 주장했던 이른바 윤핵관의 수사 개입 의혹, 이것이 사실이었느냐 이런 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김 청장이 또 입장을 냈죠. 네, 앞서서 일부 언론들은 여권 인사 중계로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직이 만나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표 역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러면서 예상했던 일이지만 좀 황당하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이제 CBS 보도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윤핵관 특정 의원이 경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 어떤 의원인지 그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생각나는 의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애초에 수사가 지금 7개월째 저를 조사하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조사 한 번도 안 일정도 조율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김광호 청장은요, 서울경찰청 수사 책임자는 본인이라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어떠한 접촉도 또 전화 통화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른바 윤핵관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서울청은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예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관계 확인과 또 법리 검토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다음 달에 이 전 대표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당권 다툼과 관련해서는 법정 다툼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됐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서울 남부지법이 이준석 대표가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을 9월 14일로 정했고 이날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이의 사건도 같이 다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재판부는 이전 가처분 인용한 그 담당 재판부가 다시 맡는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군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어제 비대위 효력을 놓고 법원에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습니다. 먼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자신감이 붙은 이준석 전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어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본 만큼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과 권성동 직무대행도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을 뿐 비대위 설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주 나온 가처분 인용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내놓은 판단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만약 이번에도 이 전 대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또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추가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대표가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지금 의총을 열었고요. 지금 잠시 아마 휴회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2시부터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새 비대위 출범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네, 오늘 오전에 진행된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는요. 성일종, 최재형, 조혜진, 주호영, 김병우 의원 등 모두 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이 권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일부 의원들은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임시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해 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을 결정한 지난 의원총회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강행 돌파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의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결의를 자신이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입니다. 의총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의총에서는요,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 바로 그것도 제기가 됐었죠. 네,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출근길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재신임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오늘 의총 안건은 당원 당규 개정안일 것이라고 답하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 안팎으로 권 원내대표와 자진 사퇴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긴 했지만 당내 반발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지금 오전 의총에서는요, 당 사무처 측이 새로운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부분이 주로 이제 다뤄졌다고 하고요. 오후에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건데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진을 주장하겠다 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서 오후 의총이 상당히 분위기가 뜨거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다음 당권 주자 가운데서도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 결정을 반대하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저는 윤 정부의 출범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혼란한 당 상황에 대해 분명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 역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 거치만 두고서라도 여러 말이 나오잖아요. 사퇴하라는 말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 당내 민주주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당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망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처럼 가는 방향도 틀리고 또 그 방향을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지 않고 아무튼 창피합니다. 추석 전에 수습하는 게 목표일 텐데요. 예.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 추석 전에 수습도 안 되고 또 우리 당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집니다. 우리 당 운명을 우리 당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이런 좀 참담한 상황이 되고 추석 전에 수습을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새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그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하면 대표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인데요. 박정아 비대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이 당원 규정상을 보면은 한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러면 순수히 이 주말과 빨간 날 휴일 등을 빼면은 한 일주일이 그냥 또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 일각에서 이 새 비대위 구성 결정이 꼼수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공방전을 벌였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요.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각각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은 대표가 없는 상황에 원내대표가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권한을 하는 거니까 당원 당규를 고치는 일, 그다음에 혹은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비대위원장을 정국위원회에 넘기는 일 이런 것도 당대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뽑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또 당원 규정상 보면 한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얼마간 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주말 빨간 날을 빼면
한 일주일이 그냥 또 공백 기간이 생겨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현재 의원이 115명인데요. 그중에 8분 정도가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모여서 5시간 넘게 토론한 끝에 나온 다수의 결의문을 이렇게 소수의 한 10%도 안 되는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이 잡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결국 국민의힘의 내분 이 갈등하는 부분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게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바로 물러나야 되느냐, 그래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 부분입니다. 단답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문제의 핵심은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중간에 떠올랐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많은 국민들이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그 실책도 많고 했으니까 스스로 좀 거취를 정리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이준석 거취 문제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사퇴 문제가 무슨 개인에 대한 찬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태에 또 핵심 축이 있고 뭔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를 통해서 다시 뭐 비대위를 구성하든 다른 걸 하든 그게 어떤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집권 여당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 상황에는 거리를 두면서 대통령실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만 비서관, 그다음에 행정관급 14명이 대통령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인사 칼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국회와 정당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3명 가운데 2명이 사퇴했습니다. 홍지만 정무 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 2비서관 이렇게 2명인데요. 잦은 사퇴 형식이었지만 여권의 극심한 내용 속에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무 1, 2비서관을 이렇게 동시에 교체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는 정무라인의 업무 역량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아쉬움과 보강 의지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퇴하기 전날 밤에 사직을 통보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수석실은 비위 의혹이 불거져서 대대적인 교체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임원조 비서관 등 2명이 문서 유출 관리 책임과 부적절한 외부 접촉 등을 이유로 면직되거나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시민사회수석 산하에 있는 한 비서관실에서는 행정관 7명 중 직업 공무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한꺼번에 사직하는 등 행정관 10명 이상도 면직 또는 권고 사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어제 하루에만 정무와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 비서관 4명과 행정관 10명 이상이 대통령실을 떠난 겁니다. 윤 대통령 이처럼 이제 업무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쇄신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사이 14명이 교체되는 대통령실의 전격적인 인사교체는 윤 대통령의 어제 출근길 대통령실의 업무 역량과 윤리의식에 대해 강조한 직후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 역시 대통령실 쇄신에 대해 더욱 냉혹하고 냉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어제 출근길 목소리와 김 수석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의 개편은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해서 더 큰 규모로 단행될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2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업무기술서를 통해 업무 평가가 이뤄지고 있고요. 대통령실 전체 직원 420여 명의 20%에 해당하는 80여 명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출범 석 달 만에 이렇게 대규모의 비서관, 행정관급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전례도 없던 그런 일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수석급 이상에서도 일부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 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이 직무평가와 감찰을 진행해서 교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석급 이상에서도 일부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쇄신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핵관을 배경으로 정치권에서 들어온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주로 쇄신 대상으로 거론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윤핵관 색깔 빼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안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쇄신이 윤핵관 색깔 빼기, 더 나아가서 윤핵관과 대통령의 신측근 그룹 사이의 파워게임의 산물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됐던 김무성 전 의원 카드도 철회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것 역시 윤핵관 견제의 일환이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이라는 것은요, 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고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석 부의장은 실질적으로 조직을 총괄하는 수장 역할을 하면서 장관급 이상의 이유를 받는 자리인데요.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이석현 부의장이 물러나면서 그 후임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내정됐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요, 어제 이 김무성 전 의원의 카드를 그 전격 보류하기로 했다. 지금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의원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등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통령실 주류세력과 윤핵관 그룹 사이의 힘겨루기로 인한 결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이 김 전 의원이 과거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았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불리는 그 갈등이 있었던 등 이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의도를 놓고서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변화를 통해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요 또 좋지 않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라고 강하게 꼬집었는데요. 박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로는 잘못된 국정난명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인사 대참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그리고 내부 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른바 옥상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고요. 최근 대통령실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또 주목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는데 쟁점은 바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석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번째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이 있죠. 차기 대법원장 하마평에도 오르는 인물인 만큼 야당에서는 오 후보자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오 후보자가 과거에 내린 판결들도 도마에 올랐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었습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같은 대학 같은 과 1년 후배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학창 시절에 통학을 같이 하는 등 막역한 사이였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만나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이 말은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인 건가요? 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봐주시겠습니까? 술집입니다. 제가 판사하면서 가끔 갔던 데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자리에서 자주 봤다라고 하는 목격자가 있어서 제가 저걸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저 집에 같이 둘이 가서 하여간 둘이든 셋이든 같이 있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를 이어오는 등 각별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수차례 만나신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한 최근 10년 동안에 만난 게 한 5번이 안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행정부의 전화를 일체 안 받겠다.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전화가 오더라도 제가 그러면 끊겠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이제 8시간 정도 진행된 뒤에 산회를 했고요. 인사청문 특위는 추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를 지금 논의할 그런 예정이긴 합니다. 정부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첫 예산안이고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끌어갈지 또 나라 국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드러냈다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대신에 이 서민 사회적 그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욱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정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 반납과 동결 방침을 밝혔는데 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서기관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민생 분야 위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이 군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병장 기준으로는 월 1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 급여도 신설이 됩니다. 청년 지원 예산도 늘어나는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 도약 해제가 도입이 되고 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주택 공급 계획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인데요. 이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니까 정부가 약간 이제 좀 덜 쓰고 긴축 방향으로 간다긴 했는데 그래도 5.2%가 올랐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돈을 많이 써서 빚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그 정부 씀씀이 줄이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